장자가 다 해진 옷을 입고 낡은 집신을 신은 채 위나라의 해왕을 아련하러 갔다. 해왕이 장자에게 물었다. 선생은 어찌 그리 행색이 피폐하오? 장자가 답했다. 저는 가난할 뿐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에게는 도덕이 있으나 행하지 못함이 피폐한 것이죠. 해진 옷과 낡은 집신은 가난일 뿐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대왕께서는 나무를 타는 원숭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숭이가 녹나무, 가래나무, 예장나무처럼 큰 나무들 사이에서 가지를 자유자재로 잡아타며 옮겨 다닐 때는 후예나 복몽 같은 활 속의 명수도 그 원숭이를 쏘아 맞히지 못합니다. 허나 그 원숭이가 삼뽕나무나 가시나무, 탱자나무, 구기나무처럼 작은 나무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위험한 듯 여기저기 살피면서 조심조심 움직이다 두려움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이는 원숭이의 뼈와 근육이 유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신이 불편한 형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운 임금과 혼란에 빠진 대신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리 피폐해지지 않으려 해도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중심 비간이 심장을 도려내는 죽음을 당했던 일이 이를 증명합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훈아의 테스 형은 이런 가사로 시작하죠. 이처럼 사는 게 뜻대로 안 되고 힘이 들 때 우리는 삶의 본질에 맞닿게 되고 철학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표 쓸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직장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이미 사표를 써놓고 멋지게 내던질 날을 두고 보는 중일 수도 있고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사장과 상사가 막무가내이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동료와 자주 같이 일하다 보면 앞으로 이 긴 직장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걱정, 불안, 혐오, 부조리, 낙담, 짜증으로 진이 빠지기도 하죠. 이 책은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흔히 겪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니체, 까미, 손자, 공자 등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이유와 의미, 대안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사유와 함께 용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불안, 사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재미와 열정을 느끼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매일매일의 출근길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고, 대체 이런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때려치우는 게 더 나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프린터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의 출력물을 기다리며 이보다 더 쓸모없는 쓰레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때면 사표를 써야겠다는 충동이 밀려든다. 사표만이 이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리라는 환상이 비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사표를 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치는 생각.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견뎌온 시간이 있는데 꼭 이 시점에 모험을 해야 할까? 그렇다. 어느새 하고픈 일을 마음껏 저질러봐도 좋을 나이는 지난 것이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 동료들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데 나는 또다시 방향 고민을 하고 첫발을 새로 떼겠다고? 지금 위치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머릿속의 사표는 제 스스로 찢어져 있다. 그러나 지루하고 무의미한 직장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이면 퇴사 충동은 거대한 해일처럼 덮쳐오고 몇 초 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또다시 그 뒤를 쫓아온다. 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을 괴롭히고 있는 심리적 딜레마다.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이 상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우리의 딜레마 앞에 독특한 견해를 내놓는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은 퇴사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과를 알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심리적 배후에 실존적 불안이 있다고 말한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는 그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명문구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와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가 실려 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선택 앞에서의 불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다. 본질이란 무엇인가? 책상을 예로 들어보자. 책상은 책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목수의 머릿속에 그 책상의 목적과 쓰임새 등을 정해놓은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대로 만들어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사용하기로 한 것이 책상의 본질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본질이 존재에 앞서 있는 것이다. 사람도 책상처럼 태어나기 이전에 목적이 정해져 있을까? 사르트르는 선천적 목적이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의 입장에서 목수가 책상을 만들듯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했다. 즉, 본질이 존재 앞에 앞서는 인간관을 부정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이 먼저 있고 나서 세계와의 상호작용, 자기인식 등을 거친 뒤에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본질에 앞선 실존으로 사람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최종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고정불변하는 책상과 달리 사람은 의식이 있기에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끊임없이 지향한다. 마치 이렇게도 저렇게도 빚을 수 있지만 최종 형상은 아직 미완성인 점토처럼 사람은 여러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결정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만든다. 자신이 원하는 최종 형상을 빚어내는 것이다.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내가 화가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한 장 이상은 그림을 그렸어야 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행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사람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품을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저 화가가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뿐인 것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실존주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빚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 모두의 존재는 아직 무다. 우리 모두는 아직 미완성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무가 바로 본질에 앞서는 실존의 기초가 된다. 절대적 자유에는 절대적 책임이, 절대적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신에게 따져 물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던져진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런 절대적 자유를 의식할 때 속박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은 정신적 긴장이 초래하는 일반적인 불안과 다른 일종의 영원한 미해결 상태의 불안이다. 사르트르는 이 불안을 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불안으로 구분한다. 사르트르는 사람의 일생을 한 폭의 자화상에 비유한다. 의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부단히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자아를 창조해 간다. 이것은 영원히 미완성인 그림과 같다. 사람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시점에야 자아의 창조가 완성되고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 전까지의 나는 끊임없는 선택으로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기에 계속 미완성인 것이다.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나는 언제든지 그 이전의 결정을 부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대자적 본질을 관철하는 일이자 미래의 나를 빚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떤 변명도 찾을 수 없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겨난다. 즉,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절대적 자유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이다. 퇴사에 대한 고민 또한 이러한 실존적 불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퇴사 자체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는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린다. 나 자신 이외에 도대체 누가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불안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정도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공포와 불안 사이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포는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인데 반해 불안은 대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의식 상태라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직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이 있든 없든 누구나 삶이 왜 흔들리는지 몰라 불안해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과거에 대한 불안이든 불안의 근원은 자유를 선고받은 인간의 운명에 있다. 이러한 불안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신이 의식한 자유를 끌어안거나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거나. 자유를 끌어안기로 했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허무하다는 것과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남에게 떠넘길 수 없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태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로부터 도피하기를 택했다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운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이러한 도피의 태도는 일종의 자기 기만의 표현이었다. 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직장인만의 고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사르트르의 자유가 해방으로 느껴지든 속박으로 느껴지든 자유와 불안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선택을 에워싸고 있다. 인생의 방향이나 진로 때문에 방황하며 불안을 느낄 때 인간의 자유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림자로 인해 빛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게 되는 것처럼. 퇴사를 두고 깊이 고민하는 까닭은 그것이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르트르는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퇴사 여부는 맞고 틀림이나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따른다. 둘째, 만약 틀린 선택을 했다고 해도 당신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미래나 과거에 대한 선택을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다. 용기. 진정한 용자는 누구인가? 생존은 본래 경쟁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마찬가지다. 이는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며 삶의 터전이 곧 전쟁터라는 말과 같다. 전쟁터 혹은 경쟁터에서는 단 두 종류의 결과만 남는다. 승리 아니면 패배. 이런 결론이 반드시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법은 곧 생존의 지혜다. 전쟁터에서는 무수한 목숨이 사라지고 가정은 파괴되어 고아와 과부가 뿔뿔이 흩어진다. 병법은 이러한 현실에서 얻어낸 생존의 지혜다. 직장도 일종의 전쟁터다. 그렇다면 고대의 병법은 현대의 직장에서도 생존의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고전 병법서 손자병법을 보자. 손자병법은 출발선에 섰을 때부터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다. 출발선에서 이겼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진다면 출발선에서 거둔 승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모든 전쟁의 역사는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한다. 전쟁에는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가 존재한다. 승패 병가지 상사는 병법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당신 말고도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쟁은 지혜의 대결이다. 누가 더 멀리 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승패는 언제든지 뒤집어진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건 지혜 하나만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용기다. 손자는 장수는 지혜, 신뢰, 인애, 용기, 엄격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훌륭한 장수가 갖춰야 할 5가지 자질 중 손자는 지혜를 으뜸으로 꼽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은 곧 지략의 대결이며 지혜 없이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용기는 이러한 지혜의 대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역대 주석가들은 손자가 말한 용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용기란 머뭇거림 없이 새를 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용기만 믿고 힘을 쓰는 것은 난폭함이다. 용기란 과감히 결단하는 능력이다. 용기란 두려움 없이 의를 따르고 과감하며 의연한 것이다. 용기 없이는 전쟁도 책략도 결단할 수 없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용기에 대한 주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과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단성이 없으면 어떤 계획과 지략도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지모만 있을 뿐 용기는 없는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지도자는 긴 회의 시간 내내 온갖 제안이 나오는데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단성이 없다. 이런 조직을 채우고 있는 것은 100% 확실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안전한 결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신삼국년이라는 중국 드라마에서도 원소는 승산이 확실할 때만 출병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회란 바로 그때 잡지 않으면 빠르게 지나가 버리므로 즉각적인 결정으로 새를 타고 공격해야 한다. 원소처럼 확실한 결과가 보장될 때만 실행을 결정하는 지도자는 신중한 것이 아니다.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다. 오늘날의 조직에서도 과단성 없는 지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용기 없이 지모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지모 없이 용기만 있는 것에도 손자는 반대했다. 그것이 걸핏하면 들이받고 싸우기 좋아하는 필부의 용기라면 더더욱. 감정에만 휘둘리는 용기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손자는 말한다. 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은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며 이성적 지혜가 우리의 평소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다. 당장 우리의 직장만 봐도 용기는 없고 지모만 있는 경영자가 시안이 코앞에 닥쳐서야 황급히 결정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 역시 일종의 필부의 용기로 외재적 감정에 영향을 받은 부실한 의사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법은 곧 신법이다. 우리는 병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단련하고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나침반을 내면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도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의사결정 때문에 실패한 장수와 군주의 사례가 적지 않다. 냉정한 사고를 거치지 않은 용기는 조직 전체를 집단 자살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한 자가 장수라면 군대 전체를 집단 자살로 이끌고 군주라면 백성 전체를 집단 자살로 몰고 가며 경영자라면 직원 전체를 집단 자살 상태에 빠뜨린다. 형과 새. 잠시 형과 새에 대해 알아보자. 이 둘은 손자가 말하는 용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형은 전쟁 중의 객관적인 조건과 조직 내의 제반 요소를 가리킨다. 전략의 좋고 나쁨, 무기의 우수성, 병사의 훈련 수준 등이 모두 형을 이루는 요소다. 이러한 승리의 형은 통상 승리의 새로 이어진다. 새란 전쟁 중에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요소로 병사들의 사기, 지휘의 유연성 등이 모두 새를 만들어내는 요소에 속한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새는 조직의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장이 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사장과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사장. 세상의 지도자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사람들 뒤에서 명령만 내릴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지도자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며 위기와 공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지도자. 소위 악덕 사장으로 불리는 전자의 특징은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언제나 회사의 이익에 앞서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회의를 시작하면 주요 안건을 제쳐두면서까지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기에만 바쁘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장에게는 용기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용기 있는 장수란 눈앞에서 태산이 무너져도 의연한 기백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에서는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 뒤에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할 때는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이끌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장수만이 사병의 용기를 이끌어내고 북돋을 수 있으며 전체 조직에 사기를 할 수 있는 새를 끌어올릴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용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조직의 방패가 돼주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구성원들도 지도자와 함께 전쟁터로 달려나가 쏟아지는 총알을 막아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혹 잘못될 수도 있는 의사결정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아니라 아무런 용기도 책임감도 없는 자가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다. 아무런 용기도 책임감도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